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복지 정책을 어떻게 보면 그런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좀 정리를 했죠. 예전의 복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주저앉히는 복지다. 주저앉히는 복지는 뭐냐? 이런 겁니다. 흔히 복지병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북유럽 국가들이 제일 처음에 경험했었죠. 워낙 복지 혜택을 많이 주니까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교묘한 상황도 있습니다. 12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정부가 아이고 이 사람들은 너무 소득이 적으니까 80만 원씩 아예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뭔가 소득을 벌충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 이렇게 보세요. 그럼 12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받은 사람은 80만 원을 국가에서 받으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돈을 벌고 있었다라고 하면 100만 원 플러스 80만 원 해가지고 180만의 실질적인 소득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난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 1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해서 120만 원, 130만 원, 140만 원을 찍었어요. 그럼 140만 원을 찍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부가 기준점이 아까 120만 원인가 100만 원이었잖아요. 그거 이하일 경우에는 80만 원을 주지만 그거보다 높으면 80만 원을 안 주는 거였죠. 자, 이럴 경우 자기가 벌어들였던 140만 원 돈만 가지고 자기가 생활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100만 원만 벌어서 정부에게 80만 원 보조금을 받았을 때보다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열심히 일하려고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100만 원 벌었던 사람이 140만 원, 150만 원 차차 벌어들기 위해서 노력 안 하고 야, 난 그 자리에 100만 원만 있어도 어차피 국가에서 또 80만 원 줘서 오히려 나는 그 이상의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복지 형태를 주저앉히는 복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절대 요즘은 전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으켜 세우는 복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교육을 받게 해주고요. 소득이 낮은 가장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높은 소득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그 교육에 참여하거나 또 다른 더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때만 복지 예산을 주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복지 예산을 많이 줄여버리는 그런 형태로 복지 정책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지원 서비스라든가 직업훈련 시스템 이걸 전 국민에게 밀착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은 바로 시장의 소득들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재분배를 일으켜서 소득 격차를 완화하거나 이런 것들로 이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존에 예전에 있었던 단순한 복지와 달리 네가 일을 할 의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우린 그때 너에게 충실한 복지 제도를 주겠다라는 일으켜 세우는 복지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남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인 그 피그의 현상들을 보면서요. 국내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복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어떤 화두와 담론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사적인 어떤 이슈가 됐던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커다란 어떤 관점에서 그걸 고민을 한 번 더 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좋은 화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뭐 무상복지가 잘못됐다, 뭐 반값 등록금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보는 또 한 가지의 시각 그런 것들이 이렇다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남유럽 재정위기 피그의 현상으로 인해서 새로이 등장한 또 시사용어 재정절벽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재정절벽은 뭐냐? 정부가 갑작스럽게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재정절벽입니다. 말 그대로 재정지출을 이렇게 쭉 하다가요. 어느 순간 뭔가 한계 복착하면 바로 재정지출을 확 줄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국내 상황도 한번 볼까요? 정부가 쓰는 돈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부터 나오죠. 다른 말로 하면 세금을 걷어서 정부는 대부분 그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정부로서는 그렇다면 이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세금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알뜰하게 하면서 효과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도 세수가 뻔한데도 많이 피그처럼 나라 살림을 아주 방탕하게 했을 때는 결국은 어떻게 될 수 있다? 바로 갑자기 정부가 재정 지출을 급하게 줄일 수밖에 없는 여기 재정 절벽과 같은 현상을 겪게 되고 그런 재정
절벽이 일어나게 되면 경기는 갑자기 급속도로 위축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정부와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와 관련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근로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일자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재정절벽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사업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겠죠. 바로 이런 상황을 언급한 것이 뭐다? 재정절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정절벽의 발경이 되는 것은 또는 재정절벽은 무엇인가? 현재 재정절벽과 같은 현상이 목격되는 주요 나라들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시사적인 상황에서 문제화되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겠죠. 자, 이런 것들과 함께 같이 등장한 용어가 바로 중진국의 함정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용어는 요 근래에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아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용어라기보다는요. 그 이전부터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용어는 사실 그 이전부터 얼마든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이 전 세계 경기가 어느 정도 제대로 돌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국가들은 역시 중진국이거든요. 아직 해당 제품의 기술위가 분명하지도 않고 브랜드 가치가 확실하지도 않은 그 많은 중진국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가장 먼저 소비자들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예 후진국에서 만든 값싼 제품이 아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샌드위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표현도 쓸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개발도상국, 이 중진국의 함정은 그럼 무슨 뜻이냐?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아주 순조롭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요, 그 순간에 성장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쭉 올라가다가 정체되는 현상, 이게 바로 중진국의 함정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중진국의 함정에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고요. 중국도 곧 중진국의 함정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나라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잠시 정체되는 이런 광경을 경험했었을 때 이것을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중진국의 함정이 생기는 그 원인은 가장 크게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다?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성장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이른바 압축 성장을 그런 걸 한다고 하잖아요. 그 압축 성장을 했을 때 그 성과를 보였던 여러 가지 방법론, 메커니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압축 성장을 달성했었을 때 썼던 그 경제적 방법론을 바로 계속 고수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압축 성장, 우리 이 방법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왜 안 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관료라든가 그 회사라네요. 그 국가의 오피니언 리더급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미 많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하는 일종의 사고가 경직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수학을요 40점 맞았을 때 거기에서 60점까지 끌어올릴 때 그때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하고요. 60점에서 80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론, 80점에서 100점을 올리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론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가 빵점에서 40점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40점에서 60점 올라가는 게 이 방법이 안 된다는 거야?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운영 체계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할 때는 임금 상승 등 다시 뭐가 생기냐면요. 고비용 구조로 사회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옛날에 후진국, 중진국이 되기 직전에는요, 값싼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값싼 노동력으로 제품을 그냥 만들어만 내도 이거는 싸다는 경쟁력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가격 경쟁력이 싸다는 것을 통해서 발전을 해오다 보면 국민들도 어느 순간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소득 수준을 보이게 되면서 우리도 좀 더 높은 임금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임금 상승이 유발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옛날처럼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값싸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인건비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인플레도 생기기 때문에 고비용 구조가 생기면서 바로 그 과정에서 제품의 경쟁력들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요. 꼭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이 해당 국가의 관료들의 사고의 경직, 그 다음에 고비용 구조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 충돌 현상, 이것으로만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이 밖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분명 이 두 가지는 중진국의 함정을 설명하는 가장 주요한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중진국들이 자신들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피그라든가 그 밖에 이 이외에 이런 국가들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황, 경직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 우리 좀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극복할까라는 그런 타개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게 바로 뭐라고요? 바로 이 환율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레이더 포인트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기술력 수준에 불과했던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어떤 제품이겠죠? 그런데 이 제품을 전 세계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많이 팔리게끔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이것을 만드는 기술력? 일순간에 안 늘어납니다. 이것을 만드는 디자인? 일순간에 안 늘어나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진짜 싸지면 되는 거죠. 다른 데는 조금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는 그거의 가격이 10분의 1밖에 안 돼.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경쟁력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일순간에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만드는 제일 쉬운 방법? 바로 환율이죠. 그럼 이 환율이라는 것이, 그래서 환율 전쟁이 일어났구나. 이런 것들을 또 이해하실 텐데요. 이런 환율 전쟁이라는 용어와 함께 우리가 자주 목격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미 환율 보고서라는 단어를 꽤 즐겨 목격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환율 보고서라는 건 뭐냐? 특히 미국의 환율 보고서는 왜 이렇게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국가들이 뭔가 이것을 진중하게 바라보면서 심각하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 미 환율 보고서가요, 전 세계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이름을 많이 바꿨습니다. 최근에는 그걸 국제경제와 환율 관련한 보고서라고 명칭을 수정했었는데요. 하지만 신흥국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고 하냐면요, 환율 조작 보고서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미국 정부가 환율을 임의로 조작해서 보고서 썼다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국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자국의 무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고발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환율 조작 보고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이 환율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 환율 보고서의 내용은 대부분 뭐냐면요, 야, 이상하게 어떤 나라들이 계속 무역 수지가 흑자였는데 그 나라들이 무역 수지가 그렇게 계속 지속적인 흑자를 보이는 걸 보니까 상대적으로 해당 국가의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그런 나라들이 누구다. 이렇게 해서 이 보고서에 딱 명명이 돼요. 즉, 이러한 나라를 이 환율 보고서에서 명명을 통하면서 어떻게 한다? 바로, 야, 얘네들은 이렇게 국제 무역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한다? 우리는 이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한 나라들을 공개해서 고발합니다. 이런 성격이 가진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고발만 하고 그냥 도덕적인 지탄만 하고 말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이게 편안한 그런 나라는 아니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되느냐? 자, 바로 그 상대방의 그 정부를 대상으로요, 다양한 통상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합니다. 자, 그거죠. 환율, 이 나라에 우리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통상 압박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천명하는 그 기회를 뭘로 삼는다? 이 환율 보고서로 삼고요. 이걸 통해서 왜 저 나라에게 우리가 통상 압박을 가하고 무역에서의 제재를 가하는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어나운스하는 그런 보고서가 미 환율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오늘 동시에 배웠습니다. 자,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남유럽 재정 위기를 통해서 왜 그 나라들이 그런 재정 위기를 겪었는지를 복지 문제를 통해서 슬쩍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정 위기를 경험한 그 나라들이 재정 위기를 통해서 내수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어디를 먼저 떠올렸다? 단순히 이것을 갑자기 이제 경쟁력을 갖추게 만들기 위한 방법은 환율에 있다라는 걸 떠올렸고, 바로 환율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환율 전쟁들을 수행해 본 적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환율 전쟁으로 인한 국제 무역의 흐름의 교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는 수단, 뭐라 할까요? 또
교정을 하는 수단으로 미 환율 보고서라는 게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이렇게 재정 위기를 경험한 나라들은 재정 절벽의 현상들을 보이게 된다라는 일련의 시사 용어들을 살펴봤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환경은 어떤 상황인지도 중간중간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같이 곁들여 드렸죠. 아마 이후에 진행되는 14번의 나머지 시사 경제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커다란 국제경제 흐름 속에서요, 그 흐름과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반드시 등장하고요, 그 이슈를 설명하는 시사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는 그 과정 속에서 익히셔야지만 기억이 오래가요. 재정절벽, 피급, 이런 것들을 분절적으로 따로따로 외우시면 절대 장기적인 학습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런 흐름 속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공부만을 위한 공부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궁극적으로 뭡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시사경제를 취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혹은 테스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또는 공기업 필기 시험을 보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또는 사트와 같은 인적성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약간 부교재 형태로 공부를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직장인들 분들 중에서는요, 승진 시험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이런 용어를 아시면 그런 시험 등에 대해서 대비가 원활하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좀 더 궁극적인 우리의 경쟁력은 뭐다? 실물 경제의 흐름을 알았을 때 보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의 의사결정이 분명해지고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 나머지 강의들도 보다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기여가 될 수 있는 강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요, 다음 시간에도요, 어떻게 하면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